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그 지출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지출 관리를 하고 나서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끔 금융상품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초년생 분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했을 때 잘 되셨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잘 안 되셨었는지 그런 사례 몇 가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좋은 건 마지막에 얘기하면 좋으니까 나쁜 거, 안 좋았던 사례들 먼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초월급 습관의 무서움, 대기업 사원 벼랑 끝에 몰리다 라는 약간 좀 무거운 타이틀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했었을 때 어떤 사회 초년생 분이 이제 취업을 하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도 이제 돈 관리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너무 이제 똑똑하고 잘 받아들이고 하셔가지고 저도 기분 되게 좋았었는데 이 친구가 다 상담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팀장님 근데 저 한 6개월 정도 뭐 한 7, 8개월만 있다가 이 저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제 대학생이신 분에서 사회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입는 옷이나 약간 외모적인 모습들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정장도 한 벌 사고 또 시계도 한 개 사고 구두도 한 개 사고 가방도 한 개 사고 노트북도 한 개 사야 되고 좀 할 게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고마웠던 분들한테 선물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좀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 금액만 따로 산정을 해두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버는 거에서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이든 20만 원씩이든 모으시면서 따로 하면 안 되겠냐? 꼭 시간을 뒤로 미뤄야겠냐? 라고 했더니 그냥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고 우리 뭐 늦어도 한 6개월 후에는 볼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이제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누구 씨 벌써 6개월이 2번 지나서 1년 지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니까 와라 얘기 한번 해보자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돈을 준비하자라는 희망찬 얘기를 했었는데요. 딱 이 친구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하면 대출을 상환을 할까? 완전 주제가 바뀌어버린 거죠. 완전 빚이 되게 많아졌던 거예요. 몇 천만 원의 빚이 생겼더라고요. 대기업 사원이었기 때문에 초봉도 적지 않았었는데 빚이 거의 그때 한 3천 얼마 정도까지 쌓인 상태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뭐 옷도 한 벌 사고 시계도 사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우리의 밴드 외곤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살랑살랑 봄이 되니까 예쁜 원피스를 한 개 사시죠. 근데 원피스를 사면 꼭 아쉬운 게 그 원피스에 어울리는 구두가 안 보여. 그래서 원피스에 어울리는 구두를 삽니다. 그래서 원피스도 사고 구두도 샀어요. 그랬는데 구두를 사고 나면은 또 그 패션에 맞는 가방이 좀 뭔가 한 게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그것도 사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한 게 사게 되면은 계속 이어서 소비하게 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딱 그랬던 거죠. 뭐 하나 사니까 또 뭐가 없네? 우리가 그냥 좀 저렴하게 그냥 이렇게 좀 털털하게 생활할 때는 없어도 뭐 그게 티가 안 나는데 뭐가 한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생긴 만큼 없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좀 많이 돈을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뭐 3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교 때 연애를 포기했었대요.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공부하고 스펙 쌓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이제 겉에 이제 치장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도 들어와서 소개팅을 하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또 만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데이트하는 게 한계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차를 또 사게 된 거죠. 차를 산 순간 그 친구는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 버린 거죠. 차를 살 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처럼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소득에 맞는 뭐 경차나 조금 이제 작은 차를 사면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20대 초반 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기 소득보다 좀 더 고가의 차를 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요.
이제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비싼 차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대출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많아지고, 차할부죠. 대출이라는 게 차할부가 많아서 그거 갚다 보니까 또 차가 있으면 차값만 나가는 게 아니고 차로 인해서는 놀러 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놀러 가면 또 쓰게 되고, 숙박하게 되고, 밥 먹게 되고, 술 먹으면 대리운전 불러야 되고 하면서 돈 쓸 일이 좀 점점 많아지게 돼요. 차값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는 많아지는데 자기 소득은 정해졌고 빚은 많아지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신용카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절제력이 아니고서는 카드값이 불면 불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도 나중에는 이제 캐피탈사까지 들어가서 돈을 좀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저를 또 지탱하게 해준 역할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월급 받았을 때 이건 다 써야지 이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일부는 모으고 일부는 쓰고 이렇게 자기만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묻지마 투자의 최후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 어떤 펀드 가입했어? 그러면 나 국민은행 펀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건 제 친구 사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4년 동안 이제 특전사를 했습니다. 특전사를 하고 4년 동안 하면 돈을 한 4천만 원을 모아서 나온 거예요. 모아서 나왔는데 그 돈을 그때 당시에 이제 펀드가 막 붐이 일어날 때였어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한 6개 정도 펀드로 나눠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 펀드의 수익률이 잘 나가, 전체 수익률이 한 40% 가까이 났었어요. 그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끝나고 막 올라갈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눈 감고 아무거나 집으면 수익 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펀드에 맛을 들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수익을 낸 거는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시기가 좋았고 좀 운이 좋았던 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장기 분산 적립 이걸 한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던 목돈을 몰빵으로 해가지고 6개 펀드에 나눠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운 좋게 말하면 대박이 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 수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에 플러스 수익량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증권사로 갑니다. 증권사로 갔는데 이제 M증권사였는데 거기에서 또 물어봤대요. 내가 펀드를 했었는데 은행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또 펀드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펀드 좀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어떤 펀드, 특정 펀드를 딱 얘기를 했대요. 하나의 펀드 얘기를 했는데 인으로 시작하는 펀드였어요. M사의 인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재테크 좀 했던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그 펀드에 올인을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이거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는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일 테니까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는 좋은 거겠지라는 마음으로 올인을 했는데 그 펀드가 이제 사실은 묻지마 펀드였던 거죠.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몰랐던 건데 펀드를 가입을 했었고 그 펀드가 결국은 거의 이제 예전에 플러스 40%였던 게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40% 정도 깎여버린 거죠. 그래놓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영일아 나 이거 수익이 엉망진창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한번 망가진 거는 돌이키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100이란 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50%가 돼요. 반토막이 되면은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운이 좋아서 50%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75만 원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일로 올라가려면은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투자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 망가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투자할 때 기본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기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그냥 묻지마 펀드를 가입해서 망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뿐만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떤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시기가 좋아서 수익이 잘 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변 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때 한 2억 정도인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내 친구 좀 잘 됐다고 하는데 나도 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돈을 언제 쓰실 겁니까? 그랬더니 한 2년이나 빠르면 1년 이내에 자식 내외가 결혼을 한대요.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결혼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결혼 자금이랑 이제 사회 시작하는 자금으로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거죠. 우리 또 아까 얘기했던 거 투자의 기본 분산, 적립, 그리고 세 번째가 장기입니다. 장기인데 2년 후나 빠르면 1년 안에 자식들한테 돈을 줄 생각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펀드로 가입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얘도 뭐 적립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사실상 거의 너무 위험한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운 좋으면 잭팟이지만 운 나쁘면 진짜 폭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랬더니 좀 섭섭해 하시는 거죠. 내 친구는 왜 이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다행인데 가시는 길에 이제 은행도 있고 증권사들,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그대로 은행에 갑니다. 은행 가서 물어봅니다. 나 이거 가지고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좋은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은행 직원은 자기가 이제 투자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뭐 갖고 있는 거 이제 이런 상품도 괜찮고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걸 가입하고 정확히 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다시 오셨었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운 게 2억 가지고 오셨던 분이 그 후에 얼마 가지고 왔냐면은 1억 2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거라는지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얘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년 후에 결혼할 건데 펀드에다가 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실 때 무조건 3대 원칙은 무조건 지키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례를 빗대어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에서 좀 더 기분 좋았던 그런 사례들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월급 진짜 지 꼬리만큼 작은데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어요? 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바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18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했냐면 180만 원 월급 이거 받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180만 원 이거 갖다 내 인생 바뀌겠어라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진짜 바뀝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중에서 80만 원은 생활비로 쓰셨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저축을 좀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저축을 하셨습니다. 저축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이때 당시에 이분이 연금 상품을 가입을 했었고요. 80만 원은 이제 적금을 가입을 하셨죠. 적금 가입하신 거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을 가입을 했죠. 이렇게 해서 2년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얼마지? 192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192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걸 가지고 뭘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저기 지방에 있는 소액, 이제 이분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재택 공부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임대 수익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월세 받는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서울이나 뭐 경기 수도권이야 되게 비싸지만 저기 지방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14평, 17평 이런 아파트 보시면 얼마든지 저렴한 값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돈 1,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출을 1,700만 원을 받았어요. 대출 1,7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3,900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700에 대한 이자가 약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금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900에 대해서 월세가 얼마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20만 원이 나왔어요. 2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세 이자 나가는 6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이거 월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실효 수익이 한 6만 원, 14만 원 정도가 되네요. 1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걸 1년으로 치면 거의 근 한 1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수익이 18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수익률이 한 10.5%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의 수익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발품도 많이 팔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180 벌어서 8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소득이 좀 더 올랐을 테고 2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100만 원씩 모으던 게 똑같이만 모아도 여기에 이제 이게 또 들어오는 거죠. 빼고 나면은 한 14만 원 정도가 더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또 저축을 계속 2년을 더 합니다. 더 했더니 그때 좀 더 돈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 2,200만 원짜리 또 목돈을 자기가 쥐고요. 거기다가 또 그때 당시 대출 얼마를 받았었냐면 2,300을 받았었거든요. 300만 원 받고 보증금이 500만 원짜리 또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집을 산 게 얼마짜리 집을 샀냐면 5천짜리 샀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여기도 이자가 나올 테고 또 월세가 나오겠죠. 그때 당시에 월세가 한 25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자기 월급에 첫 번째 아파트에서 14만 원 또 월세 나오는 것도 모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만 원 또 이렇게 해서 월세를 모을 수 있는 약간 이제 자기의 근로소득과 그리고 임대소득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이 친구는 돈 관리하는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야,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 거고 또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게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3천만 원에다가 또 3천만 100만 원인가 대출 받아가지고 보증금 1,000 넣어가지고 이제 7천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얘도 월세가 또 이제 30만 원 가까이 나오겠죠. 이제는 여기 30만 원 더 얹어서 이만큼이 임대소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월급이 또 올랐을 테니까 벌써 한 8년 지난 얘기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20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그냥 뭐 계속 놀기만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이 친구처럼 공부도 하고 돈도 열심히 모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지금 28세가 됐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엄청나게 또 실패의 쓴맛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벌써 월세를 이만큼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 3년 내에는 지방 아파트 말고 조금 더 이제 큰 땅이라든지 뭐 이렇게 평수가 큰 오피스텔 이런 것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180이라는 소득을 벌어가지고 내 인생이 크게 어떻게 바뀌겠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건 맞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옛날에 만난 어떤 분들은요. 한 분은 변호사였고요. 남편분이. 그리고 아내분이 교사셨는데 두 분 합치면 한 달에 안정적인 소득이 한 1,2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자면 거의 이제 뭐 한 1억 5천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사시고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를 모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기가 막힌 제가 여태까지 신기록인데 와 800만 원 모아 놓으신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는데 800만 원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버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자산들 이제 이런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월세도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돈을 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게 많고 씀씀이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뤄놓은 자산이 없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근로소득에서 점점 임대소득으로 바꾸고 또는 이자소득으로 점점 이렇게 확장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리면 저는 현대판 노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죠. 옛날 마당새를 보면은 마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당새는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던 좋던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저희도 나의 사업주가 원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월급이라는 걸 받죠. 그래야지 근로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는 그걸 하죠. 왜? 이게 끊기면 내가 앞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나이가 한 40대 중반, 50대 되셨을 때 근로소득보다 이런 게 더 많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근로소득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서 차곡차곡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임대소득도 만들어지고 이자 수익도 만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카페 투자하는 걸 한 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요즘엔 카페 차릴 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이 그냥 차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펀딩을 합니다. 그래서 5명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게 차리는 거죠. 그래서 안에 관리하는 사람 한 명이 이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그 카페에서 발생된 수익 일부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임대소득에 이자소득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업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 가다 보면은 생을 살아가는 조금 더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처음에 제가 180만 원인데 제 인생이 크게 바뀌겠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바뀌었죠. 이 친구가 말하는 거는 자기는 40세에는, 이제 40대에는, 40대 중반이건 그때가 되면은 임대, 이자, 사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냥 놀러 댕겨도 돈 나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사례가 있어서 이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 요거랑 좀 비슷한 사례인데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랑 만나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월 수령액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되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이렇게 많이 받는 처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0만 원을 소비를 한대요. 80을 소비를 하고 50만 원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150만 원 버는데 80일 쓰고 50만 원 저축한다?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뭘 몰라, 쓴 거지. 여기 합쳐야죠. 사실은 100만 원 쓰는 거죠. 자기가 쓰든지 안 쓰든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이제 이런 게 아까 저희 얘기했던 뭐 새는 돈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너 인생 앞으로 크게 뭐 겁을 좀 줬어요. 이렇게 너 이러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150만 원 버는 것 중에서 이제 70만 원만 써보자. 네가 원래 100만 원 썼었는데 70만 원만 써보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만 원을 저축을 해보자. 엄마랑 같이 살고 네가 월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자금 대출이 있어가지고 감내를 허덕거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돈 모으기 좋은 상황인데 이것도 못 모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1년 모았더니 그게 얼마였었냐면은 8일은 8, 26, 960이잖아요. 960에다가 그냥 조금 모았던 거 합쳐가지고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펀드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3대 원칙을 좀 무시하긴 했었어요. 그때 너무 밑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을 몽땅 들어갔었는데, 이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의 수익이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긴 하죠. 40%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없던 400이 생긴 거죠. 2달을 뼈 빠지게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소득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 친구가 그때 띵 한 거죠. 이게 내가 종잣돈을 모았을 때 힘인 거구나. 이게 더 컸으면은 이게 더 많았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씀씀이를 점점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됐었고요. 옷을 사더라도 백화점에 가지 않았으면 안 됐었고, 가끔은 자기의 안락한 행복을 위해서 택시를 타는 걸 되게 서슴지 않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점점 스타벅스 커피 대신에 조금 저렴한 커피를 먹기 시작을 하셨고, 가능하면 택시보다는 전철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셨고, 옷을 살 때도 쇼핑을 할 때도 백화점보다는 좀 할인점을 이용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꿨어도 자기 인생 크게 불편하지가 않대요. 왜? 아낀 만큼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이는 만큼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저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활력소가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분도 지금 제가 최근에 만났었는데요. 소득이 이제 연차가 좀 되셔가지고 높아서 한 240인가를 받으시더라고요. 거의 뭐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이 거의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240만 원 받으시는 생활비 쓰는 거는 70만 원이 아니고요. 45만 원만 쓰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옛날에 100만 원, 15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시던 분 맞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를 되게 회상하시면서 좀 이제 쑥스러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버는데 이걸 쓰시고 나머지 핸드폰 비내가 뭐 내고 거의 이제 200만 원 가까이를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씀씀이를 한번 줄이는 거는 쉽진 않았었는데, 한번 줄이고 났더니 이렇게 좀 희망찬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재테크하는 재미를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사회초년생분들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자산도 크게 없고, 그리고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도 없다. 그러니 뭐 그냥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벌어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고, 적게 벌어도 진짜 그 미래가 되게 희망적이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들 그냥 조금만 더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조금만 더 이제 절약하는 훈련을 해내시게 되면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 관리 잘 하시고 금융상품 이상한 거 가입하셔가지고 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목돈 만드신 거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고 재테크 하셔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보다 좀 더 많은 수익으로 좀 더 이제 편안한 생활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 거의 정리 끝난 것 같고요. 처음부터 했던 내용 한번 복습 한번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지출 관리를 잘하자. 지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출 관리할 때는 마음만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통장 쪼개기라는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는데 통장 쪼개기는 4개의 통장 만드시고 통장 만드셔가지고 돈 일로 들어오고 나면은 생활비랑 다 계획해놓은 생활비 일로 빼서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쓰시길 바라고 남을 때는 일로 옮겨놓고 부족할 땐 가지고 오고 변동지출도 남을 때는 옮겨놓으시고 부족할 땐 가지고 오고 이렇게 돈 관리하시는 것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 이제 1에서 2년 내에 쓸 거는 적금 그리고 3에서 5년 내에 쓸 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때로는 뭐 혼합형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한 7에서 10년 정도 바라볼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사에도 펀드가 있는데 보험사 펀드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나면은 세 번째가 목돈 운용인데 목돈 운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금융상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받는 게 옛날보다 좀 줄어들었죠. 왜냐면은 이제 이자가 낮아지는 만큼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 그 전세 받은 걸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월세로 돌리는 경향들이 많죠. 근데 나만 월세로 돌리는 게 아니고 저 집주인도 돌리고 이 집주인도 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월세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월세 수입이 서울 근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지방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충분히 괜찮은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 목돈을 불릴 때도 금융자산을 그냥 한 군데 올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3대 원칙을 지켜가시면서 돈을 관리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월세도 받으시고 또 씀씀이의 변화가 준 선물처럼 이제 좀 미래가 희망적인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재밌는데요? 재미있으셨어요? 이런 거를 다 아직까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주식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되게 많이 있는데 주식을 이제 한다 안 한다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말들이 많은 저 같은 경우 주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주식에 쭉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대박을 노리는 이런 유혹 때문에 주식을 하게끔 되는데 저는 절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좀 재밌는 일화로 설명 하나 드리면 옛날에 이제 뉴턴 아시죠? 뉴턴 아마 뭐 초등학생도 알고 중학생도 알고 어른들 다 아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뉴턴은요. 흔히 말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런 천재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이 사람이 젊을 때는 뭐 했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은행의 한 국장 정도? 한국은행 국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폐공사 이제 그 장 자리에 있었는데 그만큼 금융적인 지식이 되게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주식 때문에 망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였고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진짜 계산을 엄청 잘하는 이 뉴턴조차 주식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의 전체를 거의 탕진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지지 않는 태양이라 그래가지고 식민지를 엄청 많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했어야 됐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국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엄청난 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식민지로부터 뭔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쉽게 돈이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빚을 나간 것보다 돈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야, 이 빚을 어떻게 없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네의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왕실에서는 솔깃하겠죠. 이걸 어떻게 당신이 없앨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사를 한 개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는 영국 정부가 다른 나라랑 무역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를 하셔라. 그러면 그 회사의 사람들 주식을 살려고 할 거다. 상승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네가 발행한 채권 가지고 채권단한테 이 주식이랑 채권이랑 바꾸는 조건을 걸어라. 그럼 그 사람들은 영국 정부가 발행한 발행한 채권을 영국 정부가 무역권을 독점권을 준 회사의 주식을 맞바꾸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채권보다 주식이 나을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으로 빚을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회사를 세웁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남해 회사예요. 남해 회사. 이게 뭐냐면 이제 서해, 동해, 남해 할 때 그 남해 할 때 그 남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독점권을 부여했냐면 영국 정부가 남해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는 남아프리카랑 교역할 수, 남아메리카랑 교역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무역 독점권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는데 야, 삼성전자 너네 이제 전자사업 접어. LG 너네만 해. 그래 버리면 LG전자가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삼성을 접고 LG만 살아남는다. 저 같은 당장 뛰어가서 LG의 주식을 사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야, 영국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했어? 그럼 앞으로 어마어마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겠죠. 그때 이제 뉴턴조차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영국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했으니까 대박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10,000원이었다라고 볼게요. 10,000원짜리가 불과 한 2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얘가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3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10,000원짜리가 30,0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거의 2배, 3배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뉴턴도 이때 들어갔다가 이렇게 수익을 먹었어요. 자, 근데 주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은 올랐기 때문에 득되는 게 아니고요. 이때 팔아야지 내 돈 되는 거죠. 예. 올라간 건 그냥 올라간 거고 이때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지 내가 수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뉴턴은 어떻게 했냐면 주식을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왕창 보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금융 전문가답고 천재 물리학자답게 수익을 많이 봤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뉴턴이 판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끝을 모르게 그때 얼마까지 올라가?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미나지는 거죠. 뉴턴은 10,000원에 들어가서 3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뉴턴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너무 짜증나는 거죠. 왜? 이거까지 다 갈 수 있던 건데 괜히 팔았다. 되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도 역시 영국 정부가 부여한 이게 독점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자기 전 재산을 거의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남해 회사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품이 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은요 노예무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원자재 금이나 뭐 이런 거, 뭐 식물 이런 거 팔고 사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예를 왔다 갔다 무역하는 건 노예 장사 사실 돈이 크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수익이 많이 없고 배당도 많이 못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회사 주식 가격만 비싸지 사실 별거 없었네 그러면서 거품이 쭉 빠지는데 불과 6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그 회사가 휴지 조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 분명히 수익을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졌다가 이때 올인했다가 이제 주가가 훅 빠져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시사하는 교훈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돈을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데 딴다고 해서 기분이 좋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따서 나만 따야지 기분이 좋아요.
나는 땄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해를 보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팔면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간다? 그럼 별로 그닥 기분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할 때 이제 주식 같은 거 웬만하면은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천재 과학자 뉴턴도 손해를 보는 게 주식인데 하물며 뭐 저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거는 좀 웬만하면은 지양하고 펀드 같은 걸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0대, 30대 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내용 다 정리 끝난 것 같고요. 앞으로 랜드프로에서도 좋은 강의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